안녕하십니까, 고액 강사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완성 실전편 1회에 고전소설 신강한의 하생기우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편 그 현대시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회차에서 기억해야 될 작품은 두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대철의 추운산하고 여기 신강한의 하생기우전입니다. 이 작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모의평가는 수능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지금 근데 이제 요게 EBS 교재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출제진들에는 눈에 좀 익은 편일 거거든.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이 신강한의 하생기우전은 이제 이 작품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뒤쪽에 이제 우리 보기 보시면, 뒤쪽에 이제 보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 보기에 있는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뻔합니다. 내용은 이제 확실한데 뭐냐면, 결국에 이제 보통 이제 다 대부분 전기 소설들, 특히 이승을 떠난 존재 귀신이 등장하고 그 귀신과의 사랑의 결말은 보통 비극적 결말로 끝이 나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그렇게 끝이 나는데, 이 하생기우전은 다른 어떤 그 소설들과는 달리 이승을 떠난 존재였던 여자, 자 여기 밑줄 한번 꺼볼까? 이승을 떠난 존재였던 여자 주인공이 부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 주인공은 그녀와 혼인한 다음에 입신 출세를 해서 행복한 결말을 가져간다. 요런 점이 다른 작품과 좀 차별점을 가지고 있거든.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명언 소설, 즉 귀신이 등장하는 소설인 만복사 조폭이하고 많이 비교되는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이 소설 끝나는 말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본문집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부분 주거부터 차근차근. 자, 하생이야. 자, 생자라는 호칭은 제가 전에 한번 그 고전소설 읽기 그 관련해서 영상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요 생이라는 호칭은 뭐냐면 아직은 관직이 없는 젊은 남자를 가리켜요. 관직이 없는 젊은 남자를 가리키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고전소에서 생이라고 나오면 이게 그 생원하고는 다른 거야. 생원은 이제 그 초시를 합격한 사람한테 생원이란 말을 붙여주는 거고, 생이란 건 아직 과거 시험을 본 적이 없는 사람, 공부하는 학생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직 그 관직이 좀 없는 젊은 남자를 보통 하생이라고 생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이생, 박생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 자, 하생은 집안이 한미하고 조실부모한 처지였으나 재주가 뛰어나 태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지금 요게 인물의 처지죠. 여기는 이 처지가 나중에 뭐가 되냐 하면 여인과의 결혼, 혼사를 방해하는 혼사장애 요소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 자, 그 다음 갑니다. 하지만 어지러운 정치로 인해 등용되지 못해. 자, 어지러운 정치, 이런 것들은 뭐가 들어있냐면 현실 비판적 성격이 또 들어있어요, 이 소설 안에는. 그러니까 집안이 좀 한미하고 좀 집안이 힘든 자제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 있어요. 자, 등용되지 못해 불우한 나날을 보내다가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말을 듣고 도성 남문박 숲속에 인가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게 돼. 자, 이 아름다운 여인이 오늘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날이 밝아온 무렵 여인은 하생의 팔을 베고 누웠다가 문득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하생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거늘 갑자기 왜 그러? 이 집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계라고 하지, 이계. 예, 다른 세계. 저는 시중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례 지낸 지 오늘로 사흘이 되었군요.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요직을 지내며 권세를 누리셨는데 아버지께 밑보여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이 몹시 많았답니다. 원래 아버지는 5남 1녀를 두셨지만 5오빠가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 저 혼자 아버지 곁에 있다가 지금 또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자신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 집안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어서 시중이라는 관직을 받는데, 시중이라는 관직은 관직이 매우 높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의 딸 자식인데 이런 천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지, 천벌을. 그런데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분부를 내리셨어요. 내 부친이 큰 옥사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수십만 명의 목숨을 모두 구해 주었으니 이로써 지난날 무사람들을 해코지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봐라. 너의 부친이 옥사를 처결할 때 해코지했던 사람들은 다 뭐 했으나 이렇게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해코지를 했지만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요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여기서 여인이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요 안에는 지금 요 말 안에는 결국 권선징악적 요소가 있어.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 자식을 잃는. 그런데 또 착한 일을 하면 죽은 자식도 부활시켜 준다는 거야. 권선징악적 요소가 들어있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는 절하고 물러나왔어요. 그런데 옥황상제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어요. 이때를 놓치면 저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답니다. 지금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겠지요. 자, 여기서 지금 서방님을 만난 것이 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운명론적 가치관이 들어있어. 운명론적 가치관.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죽을 때까지 서방님을 받들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럼 결국에 결혼하자고 약속을 하는 거지. 지금 귀신인데 결혼하자고 약속을 한 거야. 하생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 하면 생사를 걸고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그러자 여인은 베개 머리에서 금척을 뽑아 하생에게 주며 말했다. 그럼 여기는 이 금척이 결국 여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줄 매개체가 됩니다. 증명해줄 매개체가 되겠어. 서방님께서는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서울 저작거리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돛돌 위에 놓아두십시오. 그럼 분명 이 물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어떤 곤욕이란 것은 결국 도굴꾼으로 오해하는 거야. 도굴꾼으로 오해를 받아요. 오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더라도 제 말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알겠소. 자, 그럼 갔겠죠. 올려놨겠지. 너는 어떤 사람이며 이 물건을 어디서 얻었느냐? 저는 태학의 학생입니다. 그 금척은 무덤 속에서 얻었습니다. 너는 입으로 시와 예를 말하면서 나무로는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자란 말이냐? 하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우선 결백한 몸을 풀고 어르신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우 기쁜 소식. 자, 여기서 이제 매우 기쁜 소식이란 건 결국 여기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결국 여인이 부활한다는 소식이 되겠죠. 그죠? 여인이 부활한다는 소식이 되겠네. 그 소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장차 제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생각하셔야 할 텐데 도리어 화를 내시는군요. 그럼 여기서 보답이란 건 결국 혼인하는 겁니다. 이 여인과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 이 혼인입니다. 자, 시중은 즉시 하인들에게 분부를 내려 하생의 결박을 풀고 섬돌로 올라오게 했다. 마침내 하생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찬찬히 말해주었다. 시중은 차츰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남녀 종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탄식했다. 그때 주렴안에 울음 섞인 목소리. 여기서 울음 섞인 목소리는 누구냐면 여기에 울음 섞인 목소리는 당연히 여인의 어머니입니다. 여인의 어머니가 되겠어.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니 철저히 확인하고 나서 죄를 물어도 늦지 않겠어요. 저 선비의 이야기를 듣자니 평소 우리 딸아이의 용모며 옷차림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똑같아요 그랬어. 그러면 이제 이 말은 하생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뜻이가 되겠죠. 하생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신뢰하고 있어요. 글자가 좀 못생겼다. 다시 이제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갑니다. 그렇군. 즉시 삽과 삼태기를 준비하고 가마를 대령하라.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간 거야. 시중은 하인 몇 명을 남겨 하생을 지키게 하고 길을 나섰다. 잠시 후 묘역에 이르러 보니 봉분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만약에 도굴꾼이라면 거기 묘역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돼? 막 다 파헤치고 손 막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시중은 의아에 겨 무덤을 파보았다. 무덤 속에 따른 안색이 산 사람 같았다. 심장 쪽을 보니, 자, 그래서 여기 봐. 심장 쪽을 만져보니 조금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지금 이 여자가 죽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여인이 아직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살아있어요. 자, 살아있습니다. 유모를 시켜 딸을 앉게 하고 가마에 태워 돌아왔다. 무당이나 의원을 부를 것 없이 가만히 안정을 취하도록 할 따름이었다. 해질녘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다.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번 가느다란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니? 저는 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죽었었나요? 별다른 일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자,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서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면 하생과의 지난 인연, 그러니까 하생과의 인연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묻자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온 집안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놀랐다. 이제 하생은 그 집 사람들에게 몹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평상시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다. 시중은 하생을 위로하기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시중은 하생의 집안에서 묻고 잡아라. 그 자리에서 시중은 하생의 집안에 대해서 묻고 또 하생이 혼인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대. 그러면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뭐냐면 딸과 혼인시킬지 알아보기 위해서야. 실제로 혼인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조건을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쭉 얘기를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와 아내가 의논했습니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는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대도 문제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구려. 자,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데 그럼 이것이 뭐가 되겠어? 혼사장애 요소가 되겠죠. 그죠? 혼사장애 요소 1번이야. 그러면 여기서 뭘 느꼈냐면 나름의 어떤 신분상의 차이, 여기 하나가 들어있어.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더구나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괴이망측하고 보니 이 일을 계기로 혼인시켰다가는, 자, 이런데 이렇게 집안도 안 맞은데 이 일을 계기로 혼인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대. 자, 그러면 여기는 이게 혼사장애 요소 두 번째가 되겠네. 혼사장애 요소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 여기서 지금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 여기는 이 하생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면 좋십소. 부인이 말했다.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한 문제인데 아녀자가 어찌 나서겠어요. 자, 부인은 이렇게 말했어. 부인이란 건 여기 지금 그 엄마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직까지 요 사회가 가부장적 가치관이 들어있다 하는 거 알 수 있겠어. 하루는 시중이 또 잔치를 여여 하생을 위로하며 하생의 소원을 물어보았는데 혼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자, 여기서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인 거 알겠지, 그지? 왜 불쾌한 마음이야? 여기서 불쾌한 마음이란 것은 결국에 좀 더 밑줄을 꺼볼까? 그래, 그러지 말고 좀 더 밑줄 한번 꺼보자. 불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약속을 저버린 여인을 원망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혼인을 약속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혼인을 약속했는데 그 혼인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 여기서 뭐라 생각했냐면 여인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 오해한 거야. 여기서 약속이란 혼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생은 시를 썼어요. 자, 시를 써서 들어갔는데, 자, 요건 좀 이따 정리할 건데 시 요거 쓰게 되면 얻는 효과들이 있어. 어쨌든 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옥에 티끌이 묻었다고 해서 더럽혀질 건 아니니. 자, 그럼 여기서 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인이에요. 여기서 티끌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신과의 인연. 잠깐 나랑 만났다고 해서 더러워질 건 아니지. 둥지로 돌아간 봉황새가 난새를 다시 돌아볼 리 있겠는가. 그러면 여기는 이 봉황새도 마찬가지 여인이고요. 여기서 난새는 결국 하생입니다. 팔뚝 위에 눈물 자국 사라지지 않았거늘
꿈속에 좋았던 만남 다시 지금 외려 부끄럽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됐는데 부끄럽다는 얘기는 결국 인연을 맺은 것,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이렇게 만남을 후회하고 있다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약속을 지켜야 하는 여인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결국 여기는 이 여인에 대한 원망이 같이 들어있는 거야. 여인은 하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간의 사정을 물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인은 그 즉시 병들었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금식을 했어. 그러니까 이건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병이 난 이게 아니라 하생과의 약속, 하생과 혼인을 성사시키려고 한 거지. 그래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모님의 큰 잘못을 남의 일인 양 원망하지 않는 것도 불효요. 부모님의 작은 잘못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도 불효입니다. 남의 일인 양 소원하게 대할 수 없어 말씀드리는 건데 지나치게 따지는 일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따질 말이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한번 해봐래. 숨길 것이 뭐가 있겠니? 그래서 이제 이 이후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혼인에 성공하게 됩니다. 혼인에 성공하게 되고 입신양명하게 돼요. 요게 요 소설의 결말이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소설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사랑, 비현실적인 상황을 통해서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은 간단한데요. 자, 이제 몇 가지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에 시가 들어가 있지, 시가. 요렇게 시를 삽입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자, 요거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시가 들어간 건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시를 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 시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매우 압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압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내면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만복사 저포기와 바로 여기는 이 하생 기우전 요거 사이의 비교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 사이의 비교인데, 자, 이거 사이의 비교야. 우선 없애고. 자, 그럼 일단 공통점은 뭐냐? 일단 둘 다 명혼 소설. 즉 다시 말하면 귀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실과 비현실계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죠?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야. 특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두세 개를 연결해주는 매개물이 등장해요. 여기는 만복사 저포기는 은쟁반이고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는 금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됐죠? 자, 이런 것도 하나 있어. 그런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만복사 저포기는 결국 비극적 결말로 끝이 난다는 거야. 나중에 결국에 여기는 이 주인공 여자는 하늘로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는 이 남자 주인공도 얼마 안 있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비극적 결말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기는 이 하생기우전은 그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행복한 결말을 쓰고 있다는 게 포인트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만복사 저포기하고 여기는 하생기우전을 비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 왜냐하면 보기에다가 만복사 저포기 넣고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됐죠? 아니면 가나 정도로 묶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내용 잘 모르는 친구들은 만복사 저포기 내용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엄청 나옵니다. 그 줄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다 되시면 뒤에 문제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12번 갑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중의 아들들은 시중의 잘못에 대한 옥황상제 처분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거 맞는 말이지, 그지? 맞는 말.
하생은 여인의 부탁을 듣지 않아서 온 게 아니죠. 들어서 온 거고요. 남녀 종들은 하생을 질책하는 시중의 심정에 공감하면서 탄식하다. 이런 얘기 없죠. 시중의 부인은 딸의 무덤이 훼손되는 것을 꺼려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게 아니지. 딸 생각이 나서 그러면 딸 생각이 나서. 여인은 하생에 대한 연모로 인해 깨어나자마자 부모에게 하생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여기서 화생에 대한 연모로 인해서 깨어나자마자 부모에게 하생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그랬는데, 일단 깨어나자마자 털어놓은 것도 아니죠. 부끄러워하면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연모로 인해라기보다는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 그래서 그런 의미니까 12번은 틀렸습니다. 자, 13번 이어서 갈게요. 자, 13번 1번. 하생이 여인에게 받은 금책은 현실계와 비현실계 이계를 연결하는 매개물. 맞는 말이지. 시중이 하생의 한미한 가문과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를 우려한 것이 혼사장의 원인 맞고요. 하생과 여인이 만나 인연을 맺는 집은 생사가 다른 인물들이 만나는 장소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이계 맞죠. 이건 이승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연인은 천상계 권능자에게 들은 정보를 통해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하생과의 사랑. 이건 아니지. 이어진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시중이 하생의 말을 듣고 무덤을 팠을 때 여인의 심장에 온기가 있다는 것은 결국 다른 소설과는 다른 점. 맞는 말이죠. 자, 14번 갈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억이 뭐냐면, 자, 지금 여기 기억 니은이라 그랬으니까 본문 지문에 기억 니은 찾아야 되는데, 자, 기억 니은이 기억은 보답이고 어디 있냐면 139페이지에 거기 상단에 보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그 옆에 있는 보답이겠네. 그러면 기억의 보답은 결혼이고 니은의 보답은 그냥 물건으로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걸 받는 대상은 동일한 인물이다. 맞는 말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 맞죠? 기억과 달리 니은은 혼인을 대체하는 보상 맞고요. 보상받는 대상이 바라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화가 났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거 아니야. 전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답 5번 되겠어. 15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더럽혀질 건 없나니는 하생이 자신을 모욕하는 시중에게 보복을 다짐하는 거. 무슨 개소리야. 갑자기 보복을 왜 다짐해. 더럽혀지가 없다는 것은 나랑 헤어져도 상관없잖아. 이런 뜻 정도지. 여기서 지금 이 보복의식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본문 지문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되도록 찾아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